이거 지역마다 물가가 다른데 생계비를 차등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로는 주거비가 서울과 지방이 다릅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143만 5천 원 이하의 생계비를 보장받은 채무자의 비율이 58.5%로 절반 이상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가용소득 그 이상을 이미 변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게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인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냥 내가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 뺀다, 공식으로 딱. 그렇게 보면은 쉽죠. 원래는 쉬운데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세금의 가장 큰 원칙이 실질 소득 과세 원칙이거든요. 진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 명의로 안 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번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있는 일인데 부모가 돈이 있고 자식이 돈이 없을 때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집을 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거를 증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차용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그 실질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과세하는 거니까 같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 걸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적절한 세율이 얼만큼이냐, 누구한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단순해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은 남은 것은 탕감해 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얼만큼이냐.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체력도 좋아서 하루에 12시간씩 주말까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만 일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가용소득이 다르다면은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 어떤 기준에 맞춰야지 공평한 것일까? 이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개인회생제도의 조상격인 기업회생제도를 봐야 돼요. 기업회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가용소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영업을 하면은 10년 동안 매년 얼만큼의 이익을 낼 것인지 계산을 해봅니다. 누가 계산을 하느냐? 그 분야의 전문가인 회계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매월 내는 변제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마다 그리고 계산하는 기준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야만 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겠죠. 이 방법을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아마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회계사가 저의 최근 한 5년간 그리고 현재의 영업 상황을 보면서 당신은 한 달에 얼만큼의 지출을 하고 얼만큼의 수입을 올리니까 이만큼의 가용소득이 생깁니다 라고 회계사의 전문 자격증을 걸고 감정을 해주는 거죠. 이 경우에 문제점이 있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회계사 한 분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업회생에서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5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개인회생은 채무 자체가 그리 크질 않아요. 신용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이런 작은 채무에 대해서 한 건당 각 채무자마다 500만 원씩의 조사보고 비용을 내게 한다면은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지죠. 그 돈을 채권자한테 주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저생계비예요. 이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당 143만 원 정도,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당 1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비용 때문에 정했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거 지역마다 물가가 다른데 생계비를 차등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로는 주거비가 서울과 지방이 다릅니다. 집값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주거비, 월세는 집값에 비례를 하게 되니까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듯이 월세도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서울과 지방 간의 비교뿐만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해서 회생법원에서는
국가는 추가 주거비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일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미국에서는 각 주의 평균 생계비에 따라서 각 개인이 보장받는 생계비도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국가는 작은데 물가 차이는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실무에서 최소 변제율을 요구하는 보정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최소 변제율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 최근 채무가 좀 많으니까 아니면은 투자금 손실, 사행성 목적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많으니까 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하면 변제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30%는 맞추세요 라는 내용의 보정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보정인데 의외로 이런 보정이 많이 내려집니다. 이 보정에 따라서 변제액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변제율을 높이게 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용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는 변제계획안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서울외생법원에서 올해 2025년 상반기에 1인 가구당 보장받은 생계비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143만 5천 원 이하의 생계비를 보장받은 채무자의 비율이 58.5%로 절반 이상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가용소득 그 이상을 이미 변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